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화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어제 대한매체 중 하나인 고발뉴스가 여의도로 간 줄 알았는데 또 여의도에서 이번에는 홍대 앞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 가지 바빠서 사실 2시부터 시작된 이른바 초대 오프닝 모임에 못 갈 뻔했는데 1시에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민라디오의 미디어 토크에 출연하시는 민동기 고발뉴스 보도국장인가요? 네. 자신이 아는 팟캐스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터뷰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가서 구경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마치고 정작 행사는 못 보고 바로 오긴 했습니다만은 둘러는 쭉 봤습니다. 고발뉴스가 날로 번창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 뿌듯하고 더욱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에서도 그 앞에 무슨 조그마한 한 5층짜리 빌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국민TV가 전체층을 입주하는 그런 날이 와서 서로 마주보면서 교류도 하기를 바란다. 이런 덕담도 했는데요. 덕담입니다. 고발뉴스가 이런 식으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물론 규모가 좀 작은 그런 조직이라는 그런 점도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는 오너가 존재하고요. 그 오너가 고발뉴스의 오너가 착취한다든가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주식회사인 관계로 명령 구조가 딱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책임지고 결정질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단을 내리면은 신속하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협동조합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사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주인은 28,600여 명의 조합원들입니다. 여기 임직원은 그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아서 방송이라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리고 더 많은 공정한 방송들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조직일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직적으로 누군가가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는 이런 부분들은 의사를 수렴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단점이라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반면에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장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협동조합을 통한 언론 기업이라는 것이 정말로 거대한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대학가 없이 흘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어떠한 콘텐츠를 생산하느냐라는 것은 때마침 이 방송을 만들었던 시점의 이른바 역사적 환경 때문에 주어진 것뿐입니다. 심층 취재는 전문 방송인 출신들 중에서 해직됐거나 떨어져 나왔던 KBS나 MBC 이런 지상파 출신들의 뉴스타파가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타파의 보도를 흉내내려면은 역량 있는 최소한 방송 경험이 10년, 20년 되는 그런 기자들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근데 그런 모이기 자체가 어려울 뿐더러 사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걸 흉내내기도 쉽지는 않은 거죠. 뉴스타파는 자기 나름대로의 뚜렷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매체와 같이 군소 매체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고발뉴스나 기타 등등 있었는데 사실 미래협동조합은 그 수만 명을 10만 명, 20만 명을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그런 작은 매체를 지향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매일뉴스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역사적 환경에 기인하는 것이지 뭐 딱히 그런 것을 지향해 가지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식이나 그 선택은 역사적 환경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었지만은 협동조합이라는 것이야말로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경영, 새로운 운영 방식을 선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뭐 토착하면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토착적 민주주의가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실험들이 오히려 빗발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저는 뭐 이 어려운 터널 4월, 5월 지나면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보고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협동조합으로서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이 어떠한 투명성이 과연 그 조합원 주인인 조합원들 그리고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큰 의미 있는 결과를 낳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 많이 미흡하고 그리고 또 100%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은 이 실험은 소중한 실험이고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실험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3만 명에 가까운 조합원들 그리고 이 조합의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열렬한 조합원들이 존재하는데 이 조합은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잘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민동기 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미대협동조합의 임직원들, 뭐 직원들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임원인 이사회 그리고 뭐 상임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저 그리고 국장급 이상은 언제든지 조합원들이 불신임하면은 바로 짐 싸서 물러날 수 있다는 각오로 그러나 어려울 때 내가 달아나지는 않는다는 그런 각오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오프닝 바빠가지고 오프닝 할 것도 없고 해서 어제 그 뉴스박스에 생각이 나가지고 이 점을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뭐 시사를 다루는 서영석 타임스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청취자들 중에서 조합원들이 대부분 많다고 생각을 하고 드린 말씀이니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듣고 본격적인 서영석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오늘의 오피니언 비평 시간 시작합니다. 자, 첫 비평의 주제가 뭔지 우리 나와 있는 김효진 PD에게 물어봅시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협동조합 얘기로 열어주셔가지고 네. 그 사이에 또 광고 나가는 사이에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쉽지 않지만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자, 임진강이요. 임진강. 네. 여기가 마식령 인근에서 발원을 하죠. 네. 북한 땅을 거쳐가지고 이 비무장지대하고 민통선을 따라서 254km를 흐른 뒤에 서해로 빠져나갑니다. 네. 그로 인해서 사람의 접근이 어렵죠.
겨울철새 천국입니다. 40여 종에 이르는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임진강 하구는요. 바닷물과 민물이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는 그런 구간입니다. 민통선 주민들은 이 드넓은 강 하구 둔치에서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강물을 미천 삼아서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이 자연 생태계의 보호구를 대규모 공사판으로 만들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파주 문산 초평도에서 임진강 하구 사이 14km 구간의 흙, 모래 1020세제곱미터를 준설하는 임진강 거곡 마정지구 하천 준설 사업을 강행해온 겁니다. 예. 저 지금 또 뭐 하는 거야? 예. 경향신문이 사설로 이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빼닮은 임진강 준설 전면 재검토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대대적인 준설을 통해 1990년대 큰 홍수 피해를 입었던 문산 등 이런 지역의 수해를 방지한다는 게 목표라고 국토부는 밝힙니다. 그러니 자연습지와 모래를 마구 파헤쳤고 환경단체에서는 농민들 삶의 터전을 빼앗은 5대강 사업이라는 비난이 터져 나왔죠. 네. 임진강 하구를 습지 보전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환경부의 방침 또한 무시가 됐습니다. 이 환경부는 항상 이 하위에 있나 봅니다. 자, 지난 2013년 국무총리실 한국환경정책평가원까지 나서서 지나친 환경 파괴를 일으킨다면서 불가 의견을 냈지만 사업은 강행이 됐습니다. 최근에는요,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서까지 곡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엊그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이 분석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요, 임진강 준설 사업은 타당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미 군남댐과 한탄강댐이 있는데 굳이 추가로 준설 사업을 벌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대대적인 준설은 임진강 하구의 농습지가 머금고 있는 자연적인 홍수 조절 능력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고 하는군요. 예컨대 밀썰물의 영향이 큰 임진강 하구를 준설하면 강 바닥면이 확대됩니다. 그 경우 바닷물과 민물의 혼합이 커지고 오히려 하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준설로 인해 생물 다양성의 보고와 농민들의 터전이 다 무너진다는 걱정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텐데 간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공사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뭐 죽고 해가지고 사고 났다고 칩시다. 그런 것 같지도 않긴 하지만은 예. 그래서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면 예. 진짜 우리나라 이 국토교통부는 너무 이 깡패도 아니고 폭력적이야. 그러면은 우선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홍수까지 방지할 수 있는 것인가 연구를 하고 한 1, 2년 혹은 3, 4년을 갖다 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뭐 준설 안 했다 해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몇 년에 걸쳐서 치밀하게 조사를 하고 해서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 것인지 그 방안을 도출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다음에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이게 가장 최선의 방안이다. 납득시키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협동조합의 이 의사결정 방식이 잘 통용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뭘 설득을 하고 하려면은 이게 위에서 주식회사에서 야, 해. 까라면 까. 이거하고 이 충돌되거든.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진짜 이 관료들이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예. 그게 무조건 자기들끼리 그냥 결정해 가지고 뭐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뭐 하여튼 자기들 필요하면은 그냥 탁상에서 이렇게 우물떡주물떡 해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그 밀어붙이는 거 제일 열심히 했던 인간이 바로 이명박이 아닙니까? 예. 국토교통부가 이명박의 하수인으로서 한 5년 지나더니 아직 간이 배박해 나왔나 봐요. 그 정도로 준수를 밀어붙이려면은 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온갖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공청회도 열고 그래서 이 방법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걸 주민들에게 설득한 다음에 하면은 문제가 없잖아요. 예. 아니 그게 뭐 시간이 4년 5년 걸리고 뭐 6년 7년 걸리면은 아니 이게 결국은 강바닥을 또 파가지고 깊게 해가지고 홍수 안 나게 하겠다 이런 건데 네.
여기가 그렇게 상습적으로 홍수 때문에 주민들이 시달리는 지역입니까? 뭐 그렇다면 또 얘가 다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언제 그렇다고 한번 해도 뭐 홍수가 나가지고 네. 또 한 피해를 받겠지. 그냥 물론 그렇게 예, 그런 일이 관료들이 그냥 하진 있었겠죠. 않아. 예. 네.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너무 폭력적이야. 이거는 그러니까요. 참 물론 그런 일이 있다면은 철저하게 다듬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 해야 되는 거는 뭐 절대 공감하죠. 근데 그렇지만은 이게 참 을의 입장에 있을 때는 맨날 반대하고 그러는데 그 을이 갑이 되면 또 달라지는 게 세상 세태인가 봐요. 우리 저기 뉴스케이에서 여러 차례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스키 슬로프 딱 한 번 써먹을 거 만든다고 가리왕산을 갖다가 깎아내는 예. 그 짓을 누가 합니까? 최문순 지사가 하고 있어요. 최문순 지사 또 관료들의 저기 뭐 이럴 수는 있겠지. 일부 그 토호들이 여론을 빙자해 가지고 이거 안 하면은 당신 다음에 당선 못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공갈을 치고 협박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딴 한 번 쓰기 위해서 그 가리왕산을 갖다가 완전히 파헤친다는 거 사실 뭐 저 용평이라든지 그런 데 쓰면 되잖아. 이 기존에 있는 거 왜 또 거기다가 파헤쳐 가지고 뭘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미친놈들. 참 내가 이제 오스트리아 가봤었는데요. 오스트리아의 인스브루크인가 그 옛날 동계올림픽 열린 데 있습니다. 예, 예. 여름에 갔는데 진짜 산 못 봐주겠더라고. 아, 뭐냐? 다막 깎아놔가지고요. 그렇죠. 스키 슬로프를 깎아놨는데 예, 예. 이게 흉물이에요, 흉물. 어. 겨울 되면 괜찮다고 그럽니다. 눈 겨울에는 쌓이고 하면. 눈이 쌓이니까. 근데 예. 겨울 이외에는 완전 흉물이에요, 흉물. 그게 산을 지나가는데 그런 흉물이 그냥 산을 갖다가 중간을 이렇게 그 황토로 긁어내가지고 예, 예, 예.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 그럼 뭐 황토 그 꼴배기 싫다고 거기다가 꽁구리를 칠 거예요. 뭐 그거 어쩔 수 방법이 없는 거야. 콘크리트. 예. 아니, 오랜만에 듣습니다. 예. 그 최문순 지사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감자 팔고 할 때 내가 좀 도와주고 했는데 SNS에서 그 다음에 하는 거 보니까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가 여기를 습지 보전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도 무시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환경부는 원래 정부 부처 중에서 말석 자리인 겁니까? 그 환경부 아니 장관은? 이제 뭐 서열은 있죠. 예. 이게 뭐 이제 서열을 두는 이유는 저것 때문입니다. 이제 유고시. 예를 들어서 대통령 유고시 총리가 승계하고 예, 예. 총리까지 유고됐을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뭐 아마 지금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서열인가 부총리들이 있구나.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가 더 앞설 거예요. 사회부총리, 경제부총리, 장관 중에서는 저기 외교통상부 장관, 그 다음에 아마 행정자치부 장관인가 이런 식으로 서열이 쫙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이제 과거에 그 전두환 시절에 아웅산에서 한번 폭탄을 북한이 장치해가지고 여러 명이 그 강요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전두환이가 죽었다면은 누군가 선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서열이 쫙 있어가지고 그게 있어요. 근데 환경부가 좀 낮은 서열일 건 맞는데 뭐 예산도 작고 사실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환경부 장관이 끝발이 있었죠. 그 환경부 장관이 힘만 실어주면은 끝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모든 개발 정책에 규제하는 곳이니까.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게 예. 안 되거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정권 특히 지도자가 어떤 그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위상이 팍팍 달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뭐 그 이명박 그 삽질 정책에서는 환경부가 맨날 걸림돌이 될 테니까 빠져 했으니까 그 위상이 뭐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예전에 홍준표 지금 경남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 법무부 장관 정도 시켜줄 줄 알았는데 기대했는데 환경부 장관 하라 그래가지고 안 한다고 했다는 얘기를 어디서 해가지고 좀 화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환경부 장관도 할 감명이 되나? 그러니까 환경부 가가지고 뭐 돈 든다고 환경 영향 평가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야? 골프장 시찰, 골프장 환경 평가, 예. 그리고 친히 체험하는. 골프장에 농약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렇죠. 내가 한번 쳐봐야 되겠다. 쳐보고 그렇죠. 농약이 묻어 있으면 공이 잘 안 굴러간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환경 문제를 제일 먼저 이제 골랐네. 예, 이게 그러니까 임진강이 우리가 그 바라보는 임진강 자유로 가면서요. 네. 보는 그 임진강 지류가 임진강의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자연의 보고, 생태계 보고라는 것인데
임진강 특히 하류 쪽은 예. 옛날 헤엄을 쳐서 북한 주민들이 탈출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북한을 동경하는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헤엄을 쳐서 또 월북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지금도 임진강 쪽으로 그 기포반도로 가면은 저 북쪽에 보여요. 예. 예. 수심이 얕고 폭이 좁은 그런 예, 지점들이 아니 있죠. 북한이 보인다니까. 예. 그래가지고 난 북한 보면은 약간 좀 뭔가 이 약간 60년대의 냄새가 좀 나요. 날리서 그 햇볕 좋을 때는 보이거든. 집도 보여요. 날 좋을 때는 황사 없으면은 보이는데 참 그런 임진강이 사실 그 원류가 마식령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 마식령이 바로 김정은이가 가가지고 거기 저 뭐야 스키장 만든 데 그렇죠. 바로 마식령입니다. 예. 그 자식도 거기서 환경 저기 뭐야 파괴하고 있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네요. 그 위에서. 예. 아니 뭐 스키장이라는 게 참 그런 겁니다. 사실은 제가 뭐 어디야 덕유산을 갔었는데 덕유산 꼭대기가 향적봉이고 그 높이가 한 1,500m 넘습니다. 상당 1,400m인가 1,500m 하죠. 높네요. 높죠. 덕유산이 굉장히 산력도 크고 그래서 이제 남덕위에서 올라가 가지고 종주를 해서 밤에 이제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에 도착을 했는데 뭐 랜턴도 없고 해가지고 내려가기가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딱 바로 앞을 보니까 스키장이 있는 거야. 그 옛날 그 쌍방울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많이 했어요. 뭐 쌍방울 리조트 해가지고 지금은 물론 바뀌었던데. 운영은 돼요 지금? 그때는 이제 향적봉에서 한 100m 정도 내려가면은 그 스키장의 정상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건축물들이 이미 망해가지고 문을 닫아버리니까 흉물스럽겠네요. 흉가가 되어 있더라고. 진짜 바람이 휙 불면은 문이 덜컹 하면서 야, 그 덩굴이 서늘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이런 게 다 있나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스키 슬로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슬로프를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중간쯤에는 이게 미국 사람이 그때 뭐 임대를 해가지고 스키장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덕유산의 한쪽 자락을 스키장으로 아주 그냥 처발라 놓은 겁니다. 이게 눈이 녹을 때 보면요. 진짜 흉물스러워요. 그래서 스키장은 늘 이렇게 환경 파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지간하면 안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저기 미시령이 이제 아래 터널길이 생겨가지고 옛길로 잘 안 다니잖아요. 거기 깎아가지고 무슨 익스트림 스키장 이런 거 만든다고 하진 않을까 걱정이 갑자기 될 정도네요. 그렇죠. 하도 뭐만 있으면 깎아가지고 뭐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처럼 사계절이 뚜렷해가지고 눈이 녹는 이런 나라에서는 스키장이 별로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뭐 사계절 내내 눈만 내리면은 좀 깎아서 만들어도 상관없지. 근데 우리처럼 눈 녹으면 완전 이거는 흉물 중에 흉물이야. 그렇죠. 자, 환경 문제 오래간만에 이 고담 전론을 나눴습니다.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시죠. 자, 홍준표 지사 얘기 살짝 했는데 그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지금 논란을 빚고 있죠. 홍준표 지사가 미국 출장 중에 부인 또 현지 기업인 등과 골프 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남도는 골프 비용을 홍 지사가 냈다 하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무상 골프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을 비롯해서 공식 출장에 부인을 대동한 것과 평일 오후에 골프를 즐긴 것의 적절성 여부 등등 다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겁니다.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구나. 한겨레 신문이 오늘 아주 날이 선 사설을 썼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 지사의 골프가 많은 사람의 공분을 자아내는 것은 돈 부족을 이유로 학생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도지사의 흥청망청이 너무나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홍 지사 주장대로 재정이 그렇게 빠듯하다면 도지사가 솔선수범해서 근검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야 옳겠죠. 그런데 홍 지사는 최근 부산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1시간도 채 안 되는 거리를 이동하면서 값비싼 비즈니스석을 이용했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호화 골프입니다. 자신은 특권과 혜택을 마음껏 누리면서 재정난 타령을 하는 염치 없는 모습이 역겹지 않을 수 없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사설의 한겨레가 단단히 뿌리 나가지고 역겹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쓴 겁니다. 경남도는 해명 자료를 내서 홍 지사의 골프가 비공식 비즈니스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사가 골프 비용 $400를 현금으로 내서
통상자문관에게 결제하도록 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부인까지 대동하고 비즈니스를 했다는 설명도 실소를 자아내지만 이날 골프가 주 씨의 요청에 따라 그가 회원으로 있는 골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춰볼 때 주 씨라면 현지에서 만났다는 기업인 정도 되겠죠. 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비용을 홍 지사가 냈다는 말도 별로 설득력이 없어 아니, 보인다는 겁니다. 문제가 돼서 나중에 예. 야 받아가라 했을 수도 있어. 그렇죠. 예. 홍굴이 내 마인드라면 충분히 하고도 남지. 홍 지사가 부인을 출장지에 대동한 경위도 석연치 않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으면서 자기는 좋은 비행기, 좋은 음식, 호화 골프를 즐기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어제 예. 그 누구야 이 작가하고 정치 토크하면서 이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뭐 같은 취지예요. 아니 인간이 진짜 이럴 수가 있냐 이거지. 아니 뭐 애들 밥 주는 거는 공짜로 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그냥 밥 타령하면서 지는 나가지고 비즈니스에다가 저기 관사 좁다고 12억 들여가지고 관사 샤로 리모델 저기 재건축했다고 나오고 그리고 미국 가서는 미국 갔을 때도 이거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 안 탔는지 한번 조사해봐야 돼. 아니 물론 타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도지사가 뭔가 국가 그 도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은 뭐 충분히 하고도 저는 그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이 얘기야. 자기는 밥그릇은 뺏어놓고 자기만 흥청망청하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참고로 미국 가는 비즈니스는 이코노미에 비해서 배 이상 비쌉니다. 그렇군요. 저는 안 가봐서. 퍼스트 클래스는 뭐 수배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이게 지금 LA까지가 요즘 몇 불 하나? 옛날에 뭐 심지어는 노스베스트 해가지고 490불짜리도 있었어 왕복이. 내가 그때 한 10여 년 전에 미국 가고 열심히 다녔을 때는 490달러 그때로 치면 한 50만 원이면은 예. 왕복 비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상적인 요금은 대한항공에서 한 1,200~300불 했지 그때. 이거 이코노미 기준입니다. 근데 비즈니스는 뭐 한 3,000불 정도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는 한 7,000불 그런 됐을 거야.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 타려면은 돈 1,000만 원 내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게 차이도 굉장히 큰데 아마 뭐 여비 규정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도지사가 공무로 해외에 갈 때 비즈니스까지는 탈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마인드의 문제인 거죠. 그때 이제 그 문재인 대표하고 우연히 마주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마인드의 차이를 나는 중시를 해요. 문재인 대표라고 당 대표인데 비즈니스 타면은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1시간짜리에 피곤하다고 비즈니스를 탄다면은 결국은 당의 공식 경비를 따따블로 써먹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뭐 한 7, 6시간 돼가지고 내려가서 바로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뭐 피곤하니까 비즈니스를 탄다. 뭐 그러면 이해라도 가지만은 아니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는데 그 1시간밖에 안 됩니까? 그거를 비즈니스를 탄다는 게 이게 마인드가 문제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그 뭐 도지사나 뭐 제1야당의 대표나 뭐 위상이 누가 높다고 볼 수도 없는 건데 오히려 더 정치적인 위상은 당대표가 더 높은 거지. 그 양반은 에코노미 타러 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 비즈니스에 타고 있었을 때 진짜 홍준표 지사한테 묻고 싶어요. 부끄럽지 않냐고. 이거 1시간 가는데 그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면 차라리 그냥 연차 내고 쉬지 뭐하러 그러니까. 나옵니까 그냥. 그거 아니 저기 할 뭐 정도면. 어렵게 저기 도지사를 해. 그냥 그만두시지.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홍 지사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일종의 구국의 결단이다. 구국의 결단. 저는 그런 생각 할 거라고 믿어요. 나름대로 그런 신념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짓을 이런 행동을 강행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참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 밥 먹는 문제를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즐기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연결 짓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할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이른바 기득권 계층이라는 예. 인간들의 마인드가 그래요. 그게 저기 시급을 높여주면은 네. 회사가 망한다. 그리 얘기하는 사람이 검찰이 털기만 하면 몇백억은 횡령 기본으로 해. 그러니까 나는 해도 상관이 없지만 니들은 하면 안 돼. 박근혜 마인드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마인드가 지금 기득권층의 마인드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나는 뭐든 잘 수 있지만 니들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타고 가서 골프를 치고 예. 문제가 되면 돈 주면 되잖아. 씨발 하면서 골프를 치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은 가난한
한 사람을 증명을 해야 공짜밥을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야 효율적인 것 아니야? 그 돈 많은 놈들은 지 돈 내고 먹어야지.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런 시국인데 무슨 비즈니스길래 굳이 이렇게 골프를 치면서 무슨 또 그럴까요? 저기 훌륭한 저기 박근혜 대통령을 흉내내서 무슨 네. 제약업자하고 뭐 MOU를 체결한 다음에 여러분 청년 여러분 힘드십니까? 미국으로 가세요. 제2의 미국 붐이 그제를 할지 모르지. 중동 가라고. 이게 이제 저기 박근혜 대통령 각하는 뭐 중동 갔다 와가지고 중동 가라고 하니까 우리 예. 저기 이 홍준표 각하는 미국 가가지고 골프 쳤으니까 미국 가가지고 골프장 캐리라도 하세요. 그러겠네. 이게 지금 한겨레가 이렇게 썼어요. 네. 아이들의 밥그릇은 빼앗으면서라고 이 표현을 했는데 아마 경남도나 홍준표 지사 쪽은 이런 표현을 물고 늘어질 수도 있겠죠. 논리적 반박을 하자면 결국 여기 이 지점에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뭘 뺏었냐. 그거를 다른 데 쓰겠다는 거 아니냐. 서민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에 쓰겠다는 거 아니냐. 복지카드 만들어가지고 1년에 50만 원, 240만 원이든가요. 270만 원 그 가정소득 그 이하인 계층에 대해서. 근데 이 지난주던가 그 이사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죠. 아마 그 기준이 되는 그 액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그 신청 안 할 거다. 그 창피해서 누가 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가능성을 계산하고 보자면은 이 돈은 그냥 굳는 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그냥 뺏은 게 맞습니다. 따지자면. 큰 돈도 안 돼. 예. 솔직히 그거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뭐 그 학원비 이런 거 쓸 거예요. 예. 그 50만 원이면은 한 달에 4만 원밖에 더 되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4만 원에 가지고 뭔 과외를 시켜? 요즘 두꺼운 참고서만 사도 그 정도 한 번에 나갈 텐데 아무튼 이런 지금 정책이라고 해놓고 골프장 가서 골프 치다 걸리고 자꾸 뭐 걸립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있는 놈은 골프 치도 괜찮다. 네. 없는 놈은 치지 마라. 네. 있는 놈은 돈 내고 먹어라. 없는 놈은 자 없다는 증명만 가져오면은 공짜밥 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딱 마인드가 예. 박근혜 마인드하고 똑같은 거지.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십니다. 우리 홍준표 선생. 아 얼마나 보기 안 좋았으면은 네. 대한민국의 주요 예? 제도권 공신력 있다는 언론이 사설을 통해서 역겹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표현까지 쓰겠습니까? 예, 이거 좀 공부팀에서 스크랩 해가지고 여기에 형광펜으로 좀 줄을 그어가지고 전달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전달하면은 야 고소해 그럴지도 몰라. 아, 네. 이 정도로 하고 다음 토픽으로 또 넘어가 넘어갑시다. 보겠습니다. 예. 자, 리콴유. 예, 어제 오늘 아마 많이들 읽고 들으셨을 겁니다.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타계 소식을 모든 신문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국부라는 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데 글쎄요. 제가 오늘 조간 브리핑 시간에도 한두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리콴유 같은 사람이 활약하던 시절에는 뭐 그런 말이 유효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적어도 이 한 나라의 아버지나 어머니보다는 예, 시스템이 더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무튼 이 얘기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다룬 칼럼이나 에세이를 찾다가 경향신문 여적에 실린 아시아적 가치,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글을 골라봤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요 사이에 여적 에세이를 자주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은 아시아적 가치, 한국적 민주주의입니다. 네. 글이 뭐 그리 길지 않으니까 이번에도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김민아 논설위원이 쓴 글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김민아 논설위원 팬입니다. 예. 팬도 있네. 우리 김민아 논설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축하드립니다. 팬입니다. 네. 자, 91세를 일기로 타계한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생전에 아시아적 가치를 주창했습니다. 1994년 미국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에 실린 문화는 숙명이다라는 인터뷰에서 리 전 총리는 아시아의 문화적 특수성을 들어서 서구적 의미의 민주주의는 동아시아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죠. 당시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8개월 후 같은 매체에 문화는 숙명인가? 라는 반박문을 싣고 리콴유를 정면 비판합니다. 그는 아시아에도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철학적 전통이 있다면서 맹자의 왕도 정치와 동학의 인내천 사상을 예로 들었습니다. 결론은 아시아에서도 민주주의는 필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리 전 총리의 독특한 민주주의관은 그가 남긴 어록에서도 드러납니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민주주의는 신생개발도상국에 좋은 정보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여론조사나 인기투표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런 지도자는 약한 지도자다. 언론의 자유는 싱가포르의 통합과 정부의 우선순위 아래 종속돼야 한다는 등이 그것입니다. 문제적 인물 리콴유는 이러한 신념으로 싱가포르를 번영하는 도시국가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2012년 미국 갤럽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세계 148개국 국민 중 행복감을 느끼는 비율에서 싱가포르는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껌 씹는 일조차 간섭받는 나라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일은 쉽지 않을 터입니다. 그럼 씹으면 잡아가나? 그리고 뭐 데려다가 곤장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잘못하면요.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리 전 총리의 국장에 참석합니다. 박 대통령이 해외 정상급 지도자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애통함을 금치 못한다는 성명도 냈죠. 박 대통령이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리 전 총리와 인연을 맺어온 점을 감안하면 이해할 만합니다. 다만 걸리는 대목은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또한 유신을 선포하며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라는 기괴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배불리 먹는 일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민주주의 같은 가치는 사치에 불과하다는 논리였죠. 박 대통령이 리 전 총리를 애도하며 그때 그 시절에 향수를 느끼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한때 박정희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리콴유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예. 뭐 좋은 얘기인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귓등에 들어갈지 의문입니다. 뭐 뻔한 거지. 리콴유에 대해서 애통함을 금치 못하는 이유가 아버지를 거기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아. 똑같지는 않지. 리콴유는 그래도 선은 저는 안 넘은 사람이라고 봐요. 어떤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유교적인 엄격한 가부장적인 이제 그런 면모를 보였다라는 예. 점에서 리콴유는 박정희와 유사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뭐 리콴유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미리 전제하고 말씀드린다면 사견이니까요. 네. 예. 아니 이제 뭐 사견도 사견이거니와 정보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리콴유가 그렇게 오랫동안 집권을 했다는 거는 첫 번째는 사생활이 깨끗했을 겁니다. 박정희와 다른 측면이죠. 추측컨대. 예. 그렇죠. 두 번째는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웠을 겁니다. 박정희는 그렇지 않았죠.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니 나뭐 멀쩡한 신문사나 방송을 강탈해가지고 유경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 마인드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야말로 인생의 절정기에서 부하의 손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큰 부정부패가 드러나지 않았지. 마르코스처럼 자기 미래가 예견돼 있었다면 다 털어가지고 스위스에 갖다 처발랐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봐요. 지금까지. 이게 그리고 리콴유는 저런 선은 안 넘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 안 듣는다고 규칙에 의해서 처벌을 했으면 했지. 몰래 끌어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예.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사실 내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리콴유가 이렇게 천수를 누린 걸 보면은 그런 선은 안 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천수 못 누려요. 구순까지 살았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런 걸 어떻게 보면 그런 입증하는 식으로 거다. 만약에 원한을 샀으면 어느 놈한테 맞아 죽지.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예. 물론 뭐 숨어서 그렇게 악행을 범하고도 오랫동안 천수를 누리는 그런 인간이 혹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공개된 지도자가 보세요. 카다피 결국은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성공적으로 뒤진 인간들이 저는 김일성과 김정일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세습을 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리콴유도 어쩌면은 북한 찬양이 아니죠. 네. 리콴유도 어쩌면은 세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할지도 모르죠. 사실 그 리콴유의 뒤를 이었던 고척통 같은 경우에는 리콴유가 마이 프라임 미니스터 나의 총리여 이런 식으로 부를 정도로
신복이었거든. 그리고 리카뉴는 물러났어도 사실상 상황으로서 통치했습니다. 뭐 고문 등등의 직함을 계속 갖고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은 아들이 총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그 악행이 드러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 싱가포르를 몇 번 갔다 왔는데 그런 이제 규칙의 엄격함은 보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자기 말 안 듣는 놈을 조용히 데리고 가가지고 코수염을 뽑고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국회의원을 갖다가 그냥 권장을 치고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 이제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하튼 뭐 박근혜야 뭐 그런 디테일을 잘 모를 테니까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창했던 자기 아버지나 아시아에서 서구적 민주주의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다라고 한 리카뉴나 뭐 예. 거기서 거기 자기 아버지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뭐 애통해하고 그리고 뭐 조문을 가는 것 자체야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김민아 논술위원이 썼듯이 예. 지금 이 시대를 그 시대로 착각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착각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진심으로 우리의 위대하신 영도자 박근혜 각하를 위해서 충고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오늘자 조간신문을 쫙 봤어요. 그러니까 이 카피를 어떻게들 뽑는지 봤는데 제 짧은 생각에는요. 네. 그러니까 제목을 통해서 혹은 뭐 기사 본문을 통해서 싱가포르의 국부인 리콴유가 별세했다, 타계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부라는 말을 기정사실로 해가지고 문구에 스며 넣는 그런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싱가포르에 뭐 국부가 있든 뭐 국모가 있든 우리에 상관없으니까 예. 대충 그냥 쓰는 거겠죠. 그게 큰 의미를 저는 부여할 건 없다고 봐요. 뭐 우리 신문이 국부라고 썼다고 해가지고 이승만을 다시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리카뉴를 싱가포르에서는 실제로 국부로 추앙하는 모양입니다. 껌 씹다가 버려가지고 곤장 맞은 사람들은 뭐 속으로는 욕하겠지만은 뭐 여하튼 뭐 겉으로는 그렇게 국부로 추앙받으니까 우리가 또 외국의 지도자를 그 뭐 잘못을 낱낱이 뒤져가지고 뭐 무슨 우리한테 이로울 거라고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네, 그런 것도 예. 있죠. 근데 이제 그 싱가포르를 평가하면서 싱가포르를 닮아야 된다 이 지랄을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지. 모든 신문이 거의 모든 신문이 일제히 국부라고 기정사실로 해가지고 의미부여를 해서 신문 카피를 뽑는 걸 보면서 이 국부라는 말이 상징하는 어떤 정치적 함의 이제 개발도상국을 빠져나간 지 그리 오래되지 않는 나라의 국민들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말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감성적인 맥락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봐야지. 완전히 이렇게 언론들도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굳이 한번 개인적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인간이 약한 존재예요. 예. 그래서 강한 사람에게 의존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예.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저기 그 야당이 그런 부분에서 어필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면은 뭘 강력하게 계획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런 얘기하면은 뭐 빨갱이다 이런 소리 들을까 봐서 이게 뭐 두리뭉실하게 넘어간 그런 것들이 이 국민들의 지지를 유발하는데 좀 마이너스적 요인이 됐다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건 뭐냐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야.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존경하잖아. 어렸을 때 좁혀고 공부 못한다고 엉덩이에 매질을 하고 했던 아버지 막 미워하고 하지만은 또 어느 측면에서는 존경하는 그런 아주 모순된 심정이 있는 거거든요. 네. 지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참 모순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박정희 숭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강한 지도자. 자기는 그 강한 데 대해서 손해를 안 본 사람이거든. 대부분은 손해를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나 그런 통치를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인간들은 잡아다가 그냥 좁혀고 고문하고 죽이고 어디다가 암장 묻어버리고 그런 짓을 했다는 거를 사람들이 그 강함이 자기 자신에게 투영될 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참 어리석은 민중들이죠. 근데 그런 얕은 뭐 그런 어리석은 뭐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니까 얕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야당이 집권할 때는 좀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일전에 얼마 전에 어떤 어른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네.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지점에서 그런 정도의 언어로 그들하고 대화를 해야 할 건데 이게 박정희 시대를 성찰하고 돌아봐야 한다고 한다면요.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그보다 조금 더
좀 높은 차원에서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이끌고 가려는 그런 강박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은 정치적으로 암울한 시대였던 건 맞지만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다수의 그때를 살아갔던 보통 사람들에게는 잘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희생해 주신 거다. 감사하게도 핍박받았던 분들이 그때 돈 벌어먹긴 편안했고 어떻게 보기에는 기업들도 그때가 지금보다 더 깨끗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나라에서 개발 독재 시대까지 다 거치고 그 뒤에 열매까지 다 따먹고 그 다음 지금 비교적 풍요로운 노후를 즐기기 막 시작한 중산층에서 조금 더 높은 계층에 속하는 그런 어른이라고 제가 규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게 그분이 아주 이상한 뿔난 사람일 건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갖고 있는 정서에 스며든 어떤 인식이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조금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예. 하여튼 참 박정희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냉정한 평가를 못한 우리 책임도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에 있는 한국 학자들이 더 냉정하게 보는데요. 뭐 적대적 제휴를 쓴 빅트차 교수 같은 사람, 이 레이건 때 보좌관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안보 보좌관까지는 못 갔지. 여하튼 안보에 대해서 자문을 했던 빅트차 교수가 쓴 적대적 제휴라는 책 보면은 박정희의 시대가 얼마나 허접했는지가 제대로 나옵니다. 박정희가 사실은 한일 회담을 해가지고 청구권 자금을 들여오기로 결심한 것도 1차 경제 5개년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만회하려고 일종의. 1차 경제 5개년 계획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자본 자체가 없는 거야. 자본이 없으니까 성공할 리가 있습니까? 성공 실패에 돌아가니까 그러면 이제 자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김종필을 일본에 급파해가지고 김오희라 메모. 야 무상 3억 달러에다가 유상 3억 하면 다른 거 다 그 청구권 소멸하는 걸 해줄게 해가지고 급히 이제 청구권 자금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2차 경제 5개년 계획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해요. 자본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일 의존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7.18란 얘기도 거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 근데 여하튼 그 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 빅터 차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레이건의 보좌관을 했던 빅터 차가. 그래서 박정희가 중화학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핵 개발에 나선 것도 결국은 북한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랬다는 점.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빅터 차 교수의 분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 그 공과를 그야말로 냉정하게 평가하는 작업들이 따랐어야 되는데 평가하는 작업이 없으니까. 근데 박정희는 야 우리의 국부 유신의 아버지 잘한다 그리고 유신헌법이 국민투표에서 90% 이상 투표해가지고 90% 이상 찬성을 받았어요. 그 말썽 많은 유신헌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평가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말하자면은 표피적인 향수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 작업이 학자들 해야 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학자들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 정치학자들. 자, 뭐 다른 일도 해야 되니까 PD 브리핑도 길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PD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현주 PD. 오늘 네. 주제는 뭐죠? 네, 오늘 인문계와 공학계열이라는 키워드로 짤막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구론? 예. 인구론은 아니고요. 네. 예. 인구론하고도 연결이 되겠군요. 인구론. 인문계의 90% 9할은 논다. 그렇죠. 예, 요즘에 취업 시장에서요. 네. 이 공대생은 이른바 취업 깡패로 불린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경영학 출신이 기업 선호도 1위를 굳게 지켰다고 하죠. 그런데 취업난에 인문계열 전체가 주춤하는 사이 공학계열 전공자가 다시 취업시장의 강자로 부상했기 때문에 이른바 취업 깡패라는 이런 속어가 비속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깡패라는 말을 붙이면 이것도 공대생에 대한 비한데. 비교적
잘 나가는 그런 현실을 체감하다 보니까 그럼 옛날에는 이런 경영대가 식으로 깡패였겠고. 비하를 하는 거겠죠. 네. 예, 시샘어린 뭐 그런 조어겠죠. 네. 자, 공대의 인기는 통계로 입증이 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2014년 취업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학계열 취업률은 65.6%, 거의 66%네요. 인문계열 45.5%보다 무려 20%포인트 높습니다. 또 올해 서울대 공대 입학생의 17%가 타 대학 의치 한의대 중복 합격하고도 공대를 택해서 온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엔지니어들이 대거 거리로 내몰리고 2000년대 들어서 의대 광풍이 몰아쳤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입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서 대학들은 앞다투어 공학 띄우기에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일례로요. 국민대는 올해부터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전교생을 상대로 일종의 프로그램 작성 기술인 코딩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신입생들은 공대생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이 파이썬이나 스크래치 같은 이 코딩이 포함된 프로그래밍 과목 6학점을 무려 6학점입니다. 3학점짜리 2개입니다. 이거 큽니다. 이걸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소프트웨어적 지식은 사용 분야가 무궁무진해서 학생들 취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국민대의 구상입니다. 국민대가 오버하는 것 같은데. 자, 각 대학이 마련 중인 구조 조정안도 공대, 우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엊그제 학사구조 개편안을 마련한 건국대는요. 73개 학과를 63개로 통폐합했는데 공대나 경영 등 인기 학과는 오히려 모집 단위를 학부에서 학과로 세분화했습니다. 예. 학생들 역시 자발적으로 공학 배우기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한양대는 올해 인문사회계열에서 공학계열로의 전과를 희망한 학생이 11명으로 지난해 3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하고요. 이 학교의 경우 공학계열 전과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서 성적이 최상위권이 아니면 통과가 어렵다고 합니다. 인문계열 학생들이 주도해서 만든 코딩 동아리도 생겼습니다. 이 코딩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꾸 코딩해서 죄송합니다. 코드, CODE에서 그 ING를 붙인 거야. 예, 공대 가면 꼭 배우는 그런 분야인 모양이죠. 아무튼 하지. 경희대 코딩 동아리 코드러그가 대표적인데 이곳은 웹 서비스나 이 웹 개발에 관심 있는 인문계 전공자들의 지원이 넘쳐서 야, 이 동아리 들어갔는데 경쟁률이 5대 1이랍니다. 참. 예.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은 뭐 오래 전부터 나 돌았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인문학의 위기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말 그대로 통계로 입증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런가 하면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 급증한 대학 5학년생, 즉 취업이 안 돼서 졸업을 유예한 학생이 작년 한 해에만 12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졸업한 상태로 구직을 하면 불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졸업을 늦추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겠죠. 이들이 추가로 납부한 등록금이 무려 600억 원 규모라고 하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5학년에 대한 차별이 좀 있다고 해요. 이 74개 대학은요. 졸업을 미룬 학생들에게 수강 신청을 의무화해서 수업료를 청구하고 있고요. 이 17개, 17개 대학은 기숙사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5학년은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거네요. 예, 2개 대학은 취업이 가장 시급한 이들에게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까지 제한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오로지 취업이라는 명제 앞에서 인문학이 쪼그라들고 공대가 깡패 노릇한다는 현실. 그나마도 여전히 취업난이 극심해 대학 졸업을 미루고 5학년 딱지를 다는데 설상가상으로 대학 측이 내세운 각종 기준 탓에 애물단지로 전락한 청년들. 얽히고 설킨 이 난맥상을 과연 누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PD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교육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네. 진짜 이거야말로 철학 있는 정권이 나와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네. 대한민국의 교육부 수장이 지금 누굽니까? 황우여 아닙니까? 황우여. 예. 사학의 네. 대변자죠. 이런 수준 가지고 대한민국 교육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코딩 얘기를 하니까는
요로코비님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작업을 일컫는 말이라고 친절하게 올려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나오네. 새누리당은 게임 같은 거 중독이고 악으로 규정하면서 대학에서는 코딩을 가르치고. 그러니까요. 그 취업 깡패라는 표현은 예,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요새 나도는 조어입니다. 예, 오해는 없으시길. 그게 좀 공대 비하 조어야. 이게 이제 지역 깡패라는 게 취지는 뭐냐면은 취업 전선에서 공대생들이 다 이제 독식을 하니까 이거 완전 깡패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옛날에는 경영대에서 독식했잖아. 근데 경영대 보고 취업 깡패라고 얘기 안 했거든. 이게 경영대가 취업을 독식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게 공대가 독식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 그래서 깡패다. 이렇게 이런 마인드가 들어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거지만은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대생을 향해서 공돌이다 네.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그렇게 그런 공대를 왜 인식들. 그렇게 비하하는지 모르겠어. 참나. 하여튼 뭐 모든 학문이라는 거는 고루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죠.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90%가 노는 이런 거는 진짜 비극적인 겁니다. 네. 뭐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특히 이제 20대 중반들은 진짜 한신무인지경이에요. 인문학적 지식이 전혀 없어. 그게 왜 그러냐. 입시 공부하느라고 그런 데 대해서 신경 쓸 여가가 없었던 거야. 코딩 동아리 같은 데는 경쟁률이 5대 1이라 지 않습니까? 살아가는데 인문학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참. 나이 들어서 말이에요. 나이 50대 후반 60대 초반 돼가지고 취미를 독서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평생 책을 안 읽어가지고 책이 너무너무 재미나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괴롭다고 그러더라고. 아, 더만 읽고 싶은데. 그렇지. 그런 시기인데 참 그런 삶의 즐거움도 모르는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회 난맥상의 한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순서도 뭐 여기서 대충 끝내죠. 예, 다들 취업에 빨리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